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제6장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은 가격 통제, 그죠? 가격 통제라는 것은 즉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라던가 아니면 소비자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 어느 쪽에서 이제 뭐 피해를 보게 된다든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든지 이 관련된 내용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세금의 부과에 앞서 가지고 정부가 이제 시장 가격을 이제 통제할 수 있어요. 가격 상한제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가격 하한제를 펼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가격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 상한제를 펼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 하한제를 펼치게 되죠. 이럴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있어가지고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가지고 관련된 사례 연구도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학습을 진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례 연구 중에서 뭐 주유소에서 늘어난 줄이라던가 아니면은 임대료 규제의 단기적 효과하고 어떤 장기적인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제, 그쵸? 그 다음에 이슈가 예전부터 이슈가 됐었었죠. 최저임금제를 뭐 이렇게 10,000원 이상 뭐 해야 된다, 어쩌다 해야 된다 하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구적에 이제 급여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은, 그쵸? 이제 이 세금이 이제 누구한테 부과가 되는 건지, 이제 어떤 소비자한테 부과가 되는지, 아니 이제 근로자한테 부담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죠, 기업주한테 부담이 되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죠, 세금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약한 계층 쪽에서 그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업이 우리를 이제 고용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근로자 측에서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약자가 많이 이런 세금들을 많이 부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관련된 조세의 귀착. 여러분들이 뭐 조세론 같은 걸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재무경제학 같은 걸 배우게 되면은 그 조세의 귀착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온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사치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부담을 하는지,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보트라던가, 그쵸? 뭐 이렇게 명품 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저기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공급사들이 어때요?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은 가격을 높이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그 사치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말고 다른 물건들을 또 사면 되니까 쉽게 따로 저기를 세금을 부과 안 하고 다른 물건을 사러 이제 떠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그런 재화를 만드는 생산자가 모든 저기를 이제 뒤집어 쓴다는 것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자세하게 이제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학습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6장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저번에 5장에서 제가 이제 배웠던 그 탄력성과 그 응용에 관련돼 가지고 했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요약을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저기 방송 녹음을 진행하다가 좀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까지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못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저번 시간에 봤던 5장의 탄력성과 그 응용에 관련돼 가지고 요약 내용들을 제가 간략히 한번 요약해 드리고, 다음 바로 6장으로 해가지고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품보다는 사치품일수록, 훌륭한 대체재가 존재할수록, 재화가 좁게 정의될수록,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길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두 번째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수치예요. 그래가지고 탄력성 1보다 작아서 가격 변화폭보다 수요량 변화폭이 작으면 수요가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커서 가격 변화폭보다 수요량 변화폭이 크면 수요는 이제 탄력적이라고 한다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총 수입, 즉 어떤 재화의 구입에 대한 총 지출은
그 재화의 가격에 판매량을 곱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오를 때 총 수입도 같이 증가하고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가격이 오를 때 총 수입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력성이라는 정의가 어떤 시장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시장 환경을 떠나려는 특징을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6장에서 배울 내용 같은 경우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럼 어때요? 탄력성 이제 탕탕 뛰면서 공부공처럼 시장 환경이 안 좋으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시장 환경을 잘 벗어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세금을 조금만 부과하고, 근데 그 시장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남아버릴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세금을 몽땅 이제 그 사람들이 몽땅 이제 그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1장 내용이 2장, 2장 내용이 3장, 또 3장이 4장, 4장이 5장, 5장, 6장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수업 내용이 진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떤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요. 가지고 수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요. 그렇죠? 가지고 이 탄력성은 분석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대부분의 시장의 경우 단기에 비해 장기의 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시장 환경이 나빠지면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장기적으로 뭔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뭐 대학 근처에서 이제 그 뭐 하숙을 해요. 하게 되는데 집안에 여기 있는 하숙비가 막 이제 하숙비 주인이 하숙비를 이제 그 많이 받겠다고 올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봤더니 근데 우리 학과에 봤더니 이 친구도 이제 타 지역에 사는데 우리 대학 근처에서 그 하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둘이 이제 우리 그러면 하숙비 절감 차원에서 반반씩 내는 걸로 해가지고 뭐 같이 살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응책을 찾는 거예요. 시장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제 뭔가 이제 탄력성이 커지면서 뭔가 대응책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수치예요. 탄력성이 1보다 작아가지고 가격 변화폭보다 공급량 변화폭이 작으면 공급이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탄력성이 1보다 커서 가격 변화폭보다 공급량 변화폭이 크면 공급은 이제 탄력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 공급 모형은 다양한 시장을 분석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5장에서 배웠던 것은 밀, 원유, 그 불법 그 마약 시장들을 우리가 분석을 했었죠. 제가 이제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탄력성과 그 응용에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요약했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장에 있는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그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과학자로서 이제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정책 조언자로서 경제 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학 역할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험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이제 제언자로서, 조언자로서 이제 하는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정책을 펴면서 또 가격 통제라던가 조세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가격 통제를 하죠. 그래서 정책 그 조언자들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소비자 혹은 생산자한테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제 판단될 때 정부가 어떻게 이제 시장을 개입하는 거예요. 그쵸?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말했었죠. 시장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봤을 때 이제 이게 좀 뭐가 이제 거기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을 개입을 하게 돼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시장을 개입하게 되면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육장에 있는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정부가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소비자 혹은 생산자한테 공평하지 못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을 해요. 이게 이제 가격 통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어때요? 국가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죠? 돈이 필요하니까 정부가 세금을 매겨요.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죠. 근데 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시장에 있어가지고 또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쵸? 해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시장을 개입하게 되면은 가격 상한제하고 그 가격 하한제라는 게 있어요. 가격 상한제 같은 게 뭐냐면은 정부가 어때 이제 이 시장 경이 되게 불공평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불공평하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펼치죠. 반면에 가격 하한제는 뭐 있어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가격 하한제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상한제 같은 경우는 말한 것처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요즘에 어때요? 이제 지금 막 한참 어때요? 그 대선이 내년 3월인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저기 지금 막 그쵸? 아주 막 정치적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관련돼 가지고 소비자 단체들이 이제 그 이제 막 정치인한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너를 뽑아줄 테니까 너희 당을 뽑아줄 테니까 우리 관련돼 가지고 아이스크림 소비자 관련 가격들을 이제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가지고 가격을 좀 깎아줘라고 이제 로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치면 어떻게 이제 표가 필요하니까 그냥 상한제를 펼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제 아이스크림 이제 판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 어때요? 아 이번 선거 때 내가 너를 많이 찍어줄 테니까 관련돼 가지고 아이스 가격을 좀 현재 500원인데 한 1,000원 올려줘. 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가격 하한제예요. 그리고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상한제 어떤 판매 지와의 가격의 법정 최고치를 칠 거예요. 가격 하한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가격 법정 최저치를 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같이 표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상한제가 있고 여기가 하한제가 있으면은 그죠? 가지고 최소한 우리는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데는 이제 공급사를 관련돼 가지고 업무자도 많이 상승하니까 최소한 좀 많이 올려줘 한 거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못 오르게 상한제를 괜찮은 쳐줘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격 상한제하고 하한제가 이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하다 보니까 가격 상한제는 말 그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예요. 가격 상한제를 가지고 얼마 이상은 오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상한제를 친 거죠.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상한제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상한이 시장 가격보다 이제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쵸? 이미 이제 그 상한제 밑에서 가격이 이미 균형 가격이라던가 균형 거래가 형성돼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실효성 있는 가격 상한제 뭐냐면은 가격 상한이 시장 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그 물량 부족이 초래해버려요. 그쵸? 가격 상한이 이제 시장 가격보다 예를 들어가지고 낮게 있어버려. 그쵸? 그렇게 되면은 물량 부족이 발생하게 된 거죠. 가격 상한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상한제를 쳐가지고 균형 가격이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가격 상한제가 이제 밑으로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이제 이 시장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올라가 버렸어. 그쵸? 그럼 물건이 이제 비싸 버리니까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싸 버리니까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물량 부족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보게 되면은 이를 가지고 가격 상한제 말던 그 소비자를 이제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A 같은 경우 실효성이 없는 가격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 상한을 이제 4달러에 설정하는 경우를 보여준 거예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가격 상한이 시작 가격이 3달러보다 높아가지고 실효성이 없고 이 시장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가지고 가격은 원래대로 균형 가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균형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똑같이 이제 그 100개 단위가 형성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현재 아이스크림 가격이 3달러예요. 가지고 100개가 형성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돼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은 4달러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가격을 넘어가지 마세요 했어. 근데 이미 어때요? 4달러 안 넘어갔죠. 3달러 밑에서 이제 균형 가격이 형성돼 가지고 100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이미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없는 정책인 거죠. 근데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있는 가격 상한제예요.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 상한이 2달러보다 균형 가격이 3달러보다 더 높음으로써 가격 상한제 어때요? 정부 정책이 2달러만 주라고 했는데 3달러가 됐으니까 어때요? 다시 2달러로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2달러에. 그러면은 이 가격에서 이제 수요량은 어때요? 이제 125개. 근데 공급량은 이제 나 2달러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공급사람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사업을 접어요. 그러면은 시장에 아이스크림이 75개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50개의 이제 물량 부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쵸? 물량 부족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아이스크림 가격이 균형 가격이 3달러예요. 근데 정부가 어땠어요?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가격 상한제를 할 거야. 2달러 이상 올리지 마. 가지고 아이스크림 달러를 2달러로 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아까같이 어떤 아이스크림 소비 단체로부터 이제 로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3달러에서 2달러로 낮춰버린 거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새로운 가격 상한제가 형성되다 보니까 수요 곡선이 어때요? 이제 S죠. 수요 곡선이 아까같이 이제 2달러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100개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싸네? 그럼 3 먹으러 와야지 하면서 이제 아까같이 이제 25명이 더 증가한 거죠. 그래서 125가 된 거고 반면에 가격 상한제를 치니까 공급한 사람들 어때요? 나 이제 아이스크림 한번 접어야겠어. 이거 나는 아까같이 채산성도 안 맞고 거기 들어가는 이렇게 설탕이라던가 이제 안고 같은 것들도 팥가격도 상승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하다 보니까 75개만 이제 아이스크림을 내려놓은 거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125개를 원하고 있고, 그쵸? 여기는 아까 사람들이, 그쵸? 아이스크림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옛날 팥빙수하고 사이다를 먹던 친구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그런 수요가 이제 증가한 거죠. 그쵸? 그래서 125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같이 아이스 공급은 75개가 된 거니까 125 빼기 75가 되니까 50개의 이제 물량 부족이 발생한 거죠. 이게 뭐예요? 정부가 이제 가격 상한제를 쳐가지고 그 발생했던 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유소에 늘어난 줄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원유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휘발유 생산 비용이 이제 상승해 가지고 휘발유의 공급 곡선이 이제 나타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73년도에 오펙에서는 이제 세계 원유 가격을 인상했어요. 가지고 휘발유 공급 부족으로 이제 주유소에서 긴 줄이 생기죠. 휘발유에 들어가는 그죠. 생산 원가가 된 게 원유죠. 그죠? 원유로 인해 가지고 휘발유를 만드는데 원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죠? 휘발유 공급 부족으로 이제 주유소에 이제 긴 줄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휘발유에 이제 가격 상한제를 한 거예요.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국민들 이제 소비자들을 이제 그쵸 보호해줘야 되는데 해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런 그런 가격 상한제라는 것과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 거예요.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 높은 휘발유를 쓰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격 상한제를 친 거예요.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원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제 실효성이 없는 제도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원유 가격이 오른 후에 공급이 감소하고 또 균형 가격이 올랐지만은 가격 상한제 때문에 시장 가격이 이제 균형 가격 수준으로 이제 오를 수 없어가지고 이런 물량 부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쵸?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앞전 페이지에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량 부족이 발생하게 돼.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때요? 이제 가격 통제는 이제 폐지되었어요. 그쵸? 처음에는 아까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오르니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펼쳤는데 오히려 이게 어때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휘발유를 더 많이 수입해가지고 끌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휘발유 내려고 막 몰리다 보니까 물량 부족이 이제 발생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휘발유 가격이 결국에는 이제 그 포기가 되면서 폐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알 수가 있죠. 가지고 예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균형 가격이 이제 그쵸 어떤 P1이 이제
가격 상한선보다 낮아가지고 어떤 가격 상한제가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이제 실효성이 없는 휘발유 가격 상한제를 첫 번째 A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휘발유 생산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휘발유 공급선이 S1에서 S2로 이제 이동하겠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했지만은 어떤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시장 가격이 이제, 그쵸, 이제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은 균형 가격이 P1에서 P2로 상승해가지고 물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시장 가격이 이제 균형 가격 수준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 상한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QS만큼 팔려고 하는 반면에 소비자들은 QD만큼, 그쵸, 차량함으로 이제 QD에서 QS만큼 빼면은 이만큼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물량 부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시장을 처음에 개입을 안 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렇게 P1에서 형성이 돼요. 근데 가지고 정부가 이제 가격 상한을 친 거예요. 이 선까지는 넘기지 마. 여기부터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넘기지 마 하고 이제 넘기지 말라고 딱 해줬는데, 말 그대로 어때? 이제 가격 상한제 밑에 있어가지고 잘 안정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 그대로 그냥 정부가 P1에서 Q1으로 해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때요? 이제 아까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그쵸, 이제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고 이제 시장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원유로 휘발유를 수입해가지고 시장에 풀어야 되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급이 어떻게 당연히 감소하겠죠. 공급이 감소하면은 S1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이래요? 수요하고 공급은 마찬가지로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해요. 당연히 어때요? 원유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국내 시장에 휘발유 가격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S1에서 S2로 당연히 이동하겠죠.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의 시장 같은 경우가 P1에 있어가지고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 시장 가격이 P2로 이제 올라갔어요. 하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가격도, 그죠? 공급이 적게 되니까 가격도 이제 비싸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휘발유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사용을 하고, 아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직장 근처로 이제 뭐 이사를 간다던가 해가지고, 그쵸, 휘발유 사용량을 줄이겠죠. 근데 정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제 소비자들을 보호해줘야 돼. 이 가격으로는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아 하고,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른 화학연료라던가 모든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정부가 야, 더 이상 올리지 마 하고 가격 상한을 이선다 싹 그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원래 그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공급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P2 가격까지 가지고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 P2만큼만 이제 이 섬에서 이제 P3 있는 이 선에서 이제 가격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공급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떠나겠죠. 그죠? 그리고 반면에 원래 여기서 원래는 이만큼 수요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수요량이 좀 휘발유가 좀 싸졌네? 사람들이 또 이만큼 사면 또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회사 근처로 이사 안 가고, 그 다음에 친구랑 같이 뭐 5부제, 2부제 할 거였는데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닐래?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공급은 감소하고, 그죠? 수요는 이제 증가하죠.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물량 부족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P2에서 이제 원래는 가격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소비자의 입장을 들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이제 가격 상한제를 치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물량 부족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휘발유 가격 통제는 폐지되었어요. 국민들이 휘발유를 사기 위해 장시간 줄 서서 막 기다려야 되고, 그쵸?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규제 타셨으면 이제 법안 이제 위반자들의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원유 가격이 변하면 휘발유 가격이 시장 수요와 공급을 일치하도록 이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휘발유 시장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시장을 이제 개입을 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같이 물량 부족이라던가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죠. 옛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휘발유 가격이 예를 들어 리터당 1,600원이에요. 근데 오늘 밤 12시 땡 되게 되면은 내일부터는 리터당 1,700원 오른다 하게 되면은 사람들 어떠세요? 밤새 주유소 앞에 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름 넣으려고 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었죠. 그쵸? 하게 되고 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참 오늘 파는 물건을 휘발유를 판매하느니 내일 판매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죠?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재고 이렇게 쌓아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임대료 같은 경우도 그 가격 통제의 흔한 예예요. 그래서 많은 미국 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거비 부담을 이제 덜어주기 위한 데 있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이런 임대료 규제가 이런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제학자는 폭격 외에 도시를 파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게 할 정도로 이 정도로 굉장히 임대료 규제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료 규제에 관련돼 가지고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이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상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같이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입자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아까 임대료 관련돼 가지고 내게 되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도이나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 있어요. 가지고 단기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해가지고 물량 부족의 규모가 작아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해가지고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공급은 크게 줄고 수요는 크게 늘어지고 그 주택 부족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 이제 임대료 규제가 이제 단기 효과와 그 장기 효과요. 가지고 정부가 이제 임대료 규제의 단기 효과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그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탄력적이라는 말은 공공이 탕탕탕 뛰다가 시장 환경이 안 좋으니까 시장 환경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장 환경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로 따지면은 사치품이에요? 아니면 생활 필수품이에요? 생활 필수품이죠. 그쵸? 그쵸? 근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물량 부족 현상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임대료 규제의 단기 효과를 보게 되면은 임대료 규제가 이제 주택 시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지고 단기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로 발생하는 주택 부분의 규모는 작아요. 그쵸?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임대료 규제의 장기 효과를 보게 되면은 장기에서는 이제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좀 더 이제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쵸?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 부족 규모가 그 단기에서보다 이제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임대주택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시장 여건에 보다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요. 장기 효과는 단기 효과와 매우 달라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임대료가 낮아짐에 따라서 주택 주인들은 임대주택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임대주택을 제대로 이제 유지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임대료가 낮아짐에 따라서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거나 친구와 방을 함께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어떤 독채 임대주택을 구하고 도시로 유입하는 이제 인구도 이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임대료를 딱 얼마 이상 올리지 마라고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산다던가 아니면 이제 했던 친구들도 어때요? 이제 임대료가 낮네? 그러면 난 이제 부모님하고 독립해가지고, 그쵸? 어떤 아파트 집을 더 원룸이라던가 이런 걸 또 구해봐야지 하고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이제 기존에 있던 원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 물량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수요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물량 부족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저 하숙비 아끼려고 그 두 명의 친구가 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어때요? 이제 임대료가 이제 예전에 비해 가지고 저렴해졌다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독방을 쓰면서 이제 방을 구하기 시작하겠죠. 하다 보니까 이제 물량 부족 현상들이 더 발생하게 되고 또한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이제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얼마 이상 임대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게 되니까 내가 이전 같은 경우는 좀 그 임대료 그 오피스텔 안에다가 세탁기도 넣어주고 TV도 넣어주고 뭐 기존 빌트인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스타일러도 넣어주고 뭐 해주려고 했었는데 어때요? 이제 이 해주려는 것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겠죠. 그 금액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원룸에 있어가지고 서비스도 이제 질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떤 정부가 관련돼 가지고 소비자들 아니면 좀 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해 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지 어떤 비합리적인 내용들이 이제 발생함으로써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가격 상한제 효과야.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어떤 공급자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들한테 이제 그 로비를 받은 거예요.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아이스크림 팔아가지고도 이익도 안 남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가격을 좀 올려줘. 가지고 최소한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원인데 한 500원 받을 수 있도록 한지를 한 500원으로 좀 해줘. 지금 300원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득이 안 나라고 해가지고 로비를 한 거예요. 하면 정부가 어떤 이제 그 하한제를 이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하한제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하고 실효성이 있는 경우를 통해 가지고 그 하한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격 하한이 또 시장 가격보다 이제 낮게 책정돼 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반면에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제 같은 경우는 가격 하한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버리면은 초과 공급을 이제 초래하게 돼요. 그쵸? 가격을 아까 이제 300원이었는데 500원 높게 해준 거야. 가격 하한제 쳐가지고 지금 300원인데 안 돼. 지금 한 500원 받게끔 해줘.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300원 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500원 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그럼 어때요? 아이스크림을 몽땅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쵸? 이럴 경우 이제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가격 상한제 같은 경우는 가격의 법정 최고 수준을 규정한 데 반해 가격 하한제는 법정 최저 수준을 규정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격 하한제는 아까 같이 이제 제품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고 가격 상한제나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가격 하한제가 있고 또 이제 실효성이 있는 가격 이제 하한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지고 정부가 이제 가격 하한을 읽어가지고 그림 A에 있는 것처럼 2달러로 설정을 하는 경우를 봐봐요. 하게 되면은 이 가격 하한은 균형 가격 3달러보다 어때요? 낮아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쵸? 가지고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원래 균형에서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2달러에서 이제 아까같이 100개로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럼 B는 틀려요. 정부가 아까같이 설정한 가격 하한이 4달러가 돼버리면은 균형 가격 3달러보다 높으니까 시장 가격이 어때요?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4달러로 가야 돼요. 그쵸? 정부가 아이스크림을 무조건 4달러 이상 팔아라고 이제 그 법으로 정한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격에서 수요량은 이제 80이 되고 그죠? 공급량은 이제 아까같이 3달러 있었는데 이제 4달러로 120개를 이제 그쵸?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사람들 이제 가격을 올려주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120개가 이제 아이스크림 이제 40개가 남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국제 무역으로 가게 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남는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수출을 해야겠죠. 그쵸? 이제 이건 아이스크림 있는 국내 시장으로 지금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은 향후나 같이 이제 국제 무역까지 확장이 된다면은 이런 경우는 수출하는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실효성이 없는 가격 하한제요. 지금 아이스 가격이 3달러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하게 되는데 그 아이스크림 판매 업체들이 이제 그 로비를 해가지고 정치권에 아이스 가격을 나같이 최소한 2달러 이상은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했는데 당연히 현재 어때요? 3달러로 거래가 돼가지고 100개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가격 한제가 같이 이 한 위에다 마지막 하한선이니까 이 위에다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형성이 돼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IC 가격이 3달러인데 현재 3달러 같은 경우 너무 가격이 낮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4달러 이상 벌어야지만이 좀 저기가 이득이 남을 것 같으니까 그 아이스크림 제조업 업체들이 이제 그 정부에다가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최소한 4달러 이상을 되게끔 한지를 올려줘 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이제 3달러에서 이제 4달러로 갈 수밖에 없죠. 그쵸? 하게 되면은 수요자들은 어때요? 이제 그 3달러 관련돼 가지고 한 100개를 먹었었는데 가격이 4달러로 올라가니까 아 나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시장을 떠나요. 그쵸? 떠나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80명이 되는데 근데 반면 어때요? 이제 가격이 이제 4달러 상승되니까 공곡성 어때요? 아 3달러였는데 아이스크림 오르네? 이걸로 장사하면은 돈 좀 남을 것 같아. 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아이스크림 시장에 제조하는데 시장에 참여를 해요. 아주 아이스크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하다 보니까 만드는 거는 이제 120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120에서 80을 빼니까 40개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남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럼 남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초과 공급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나중에 국제 무역 같은 게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해외에다가 이제 팔아야겠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다음에 사례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제예요. 최저임금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죠? 아까 우리 한때 막 작년 같은 경우가 올해 초 같은 경우도 많이 많았었죠. 시간당 그 최저임금을 같아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뭐 10,000원까지도 받아야 된다, 뭐 15,000원까지 받아야 된다는데 저기 기업체 사주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된다. 그래가지고 뭐 8,000원을 해야 된다, 뭐 8,500원 해야 된다, 막 실랑이가 많았었잖아요. 가지고 이런 것들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그 가격 하한제의 좋은 예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그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그 법으로 이제 규정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미 의회 같은 경우도 1938년도에 개정된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할 목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2009년 같은 경우는 현재 연방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그러니까 우리보다 미국 수동이 저희가 높다 보니까 1938년도 같은 경우도 7.25달러면은 어때요? 그 당시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은 한 8,000원, 8,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 당시에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보다 좀 더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프랑스라던가 영국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보면은 또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복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많이 좀 앞서 있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으면은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이제 실업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아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많이 주장하겠죠. 하게 되면은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겠죠. 당연히 최저임금을 아까같이 시간당 10,000원이었었는데 뭐 2만 원을 준다고 해봐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막 시장에 몰려 나오겠죠. 그래서 노동의 공급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요. 노동을 제공하는 게 우리들이니까. 여기서는 반대예요. 수요 공급이. 그쵸? 그다음에 어떤 노동에 있어가지고 수요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업체 입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 곡선이 우리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 반대로 수요 곡선은 수요는 누구가 된다고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같이 수요라던가 공급 곡선이 있으면은 여기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죠. 그쵸? 여기서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들이 되는 거고 노동 혜택을 받는 것들은 그쵸? 디맨드 수요 곡선은 여기는 반대로 기업이 되고 여기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게 되고 당연히 최저임금을 높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나오겠죠. 시장에서 이제 노동 공급량이 당연히 수요량을 초과해서 발생하겠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많은 돈을 줘야 돼요. 시간당 10,000원을 줬었는데 시간당 이제 2만 원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발생하겠죠. 하니까 10명을 내가 그 피자헛을 해요. 아니면 내가 이제 피자헛을 하겠는데 처음에는 10명을 내가 친구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했었어요. 대학생들을.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죠? 시간당 10,000원 줬었는데 2만 원 주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5명을 자르겠죠. 그래서 일 잘하는 친구 5명을 이제 고용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문제점이 뭐예요? 이제 일을 잘하는 친구 5명을 고용하다 보니까 그죠? 이제 그럼 미 숙련자들
그런 친구들이 일할 수 있으니까 쉽게 어떤 피자를 굽고 하는데 잘 태우고 서빙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밖에 그 딜리버리 하다가 떨쳐요. 서빙하다가 떨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고용을 안 하겠죠. 그죠? 자꾸 실수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미숙련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발생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 관련된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게 내가 피자집을 통해가지고 10명의 대학생들을 쓰지만은 이 10명의 대학생들이 반드시 그런 알바가 필요해가지고 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알바하는 친구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 한 3, 4명 정도 같은 경우는 중산층 이상의 사는 자녀들의 딸 아들이고,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돈 벌, 뭐 직장을 꼭 구해야 돼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가지고 시적이 발생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괜찮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게 찬반의 논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좀 더 이제 표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면은 규제가 없는 노동시장이 있고 또 이제 규제가 있는 노동시장이 있어요. A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는 노동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규제가 없어버리면은 정부가 그냥 최저임금 10,000원에 의해 가지고 균형 임금과 균형 거래량에 고용량에 의해 가지고 시급 10,000원에 의해 가지고 노동 공급을 하고 있는 학생들, 노동을 수요하고 있는 기업들 관련돼 가지고 같이 만나면서 그냥 균형 임금과 거래량이 흐른다라고 보는 게 A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렇죠? 가지고 A는 임금 조정에 따라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규제 없는 시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는 노동시장이에요. 가지고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면은 노동시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지고 최저임금제는 가격 하한제이므로 그렇죠? 얼마 이상 이제 어떤 학생들이 받아야 돼 함으로 이제 잉여를 발생시키고 실업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실업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가지고 균형 임금은 아까 같이 10,000원이야 시간당 1시간당 4개죠. 근데 정부가 이거 가지고는 대학 등록금도 올라가고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수업도 뭐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그다음에 어때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줌으로 하고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막 예전에 비해 가지고 뭐 경제학시 능력도 오른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는데 굳이 뭐 이거를 뭐 저기 하게 되면은 저기 효과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려주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요즘 또 어저께인가로 9시 뉴스 나오게 보는데 그 전국체전이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인해가지고 그 전국체전이 그 대학생부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생부만 이제 형성된가 봐요. 하게 되고 또 관중들도 이제 많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학생들만 이제 그 전국체전을 한가 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불만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나가가지고 새로운 기록도 세우고 그쵸? 또 이제 뭐 금메달도 따고 해야지만이 어떤 실업팀에 들어갈 때 좋은 팀에 그죠? 대기업 같은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연봉 책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스펙이 이렇게 기록이 나오니까 연봉을 지금 1억인데 뭐 3억 줘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부가 또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복지 정책을 펼쳐야겠죠.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균형형 임금이 10,000원이야 시간당. 근데 여러분들이 균형 임금이 시간당 이제 2만원으로 이제 증가해 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를 그동안 안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시간당 이제 2만원씩 주네? 그럼 나 이제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그쵸? 아니면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나 저기 스타벅스 가가지고 어떤 알바를 할 거야. 시간당 2만원 주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2만원 상승하다니까 여러분들의 노동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쵸?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알바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시장에. 근데 내가 파리바게트 주인인데 어때요? 그동안 시급을 10,000원씩 주는데 정부에서 2만원씩 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이제 10명 있는데 이제 안 되겠지. 나는 이제 5명으로 줄일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요즘에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고 또 무인 카페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차라리 나 사람을 고용 안 하고 이제 내 사업장을 무인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전환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때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어때요? 사람들 이제 폐업을 하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인공지능 쪽으로 무인 사업장이라던가 하면서 사람들 이제 수요를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 거죠. 하다 보니까 수요량 어때요? 이제 노동의 수요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AI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무인 사업장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 은행도 마찬가지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은행이 대부분 다 시장에 보게 되면은 건물 시내에 가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1층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1층이 어때요? 건물이 당연히 1층 쪽에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임대료도 비싸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2층, 3층, 4층 올리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업장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대투 쪽으로 해가지고 증권 관련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막 그 각 광주 뭐 서구, 북구, 남부 그쪽마다 다 하나씩의 사업장이 있었었는데 지금 어때요? 금남로에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1층이 있는 게 아니라 2층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겠어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전산화시키고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은행 CD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은행 CD기가 되면은 은행 금융 노조가 막 노조하고 귀찮게 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어때요, 그냥? 뭐 기계니까 그죠? 기계니까 굳이 어때 이제 뭐 노조 관련돼 가지고 걔랑 협상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게 나게 되면은 한 1년 반 정도 되면은 그 브레이크 이분점에 달성을 해가지고 손익 분기점이 돼가지고 어때요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때요 이제 그게 더 이득이 더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맨날 최저임금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계속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제 노동의 수요는 이제 갈수록 이제 감소하게 되고 반면 노동의 공급은 어때요? 갈수록 이제 같이 10,000원 주다가 이제 20,000원 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노동의 수요를 받는 수요량은 적어지고 사람들은 너무 나와가지고 막 일하고 싶어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잉여 인력이 발생하고 결국은 실업이 발생하게 된 거죠. 아까 같이 내가 피자집을 하게 되는데 10명을 고용하다가 이제 10,000원 주다가 20,000원 주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일을 못하는 친구를 내가 구조조정을 시켜 잘리겠죠. 그러면 잘린 친구들은 뭐예요? 그 친구들은 실업이죠. 잉여 인력을 가지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이제 아까 같이 소비자들을 가난한 계층들을 이제 돕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균형 임금에서 같이 최저 임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제 편성을 시키지만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독이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받아가지고 했던 친구들은 좋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쵸?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잘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독이 돼가지고 실업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최저 임금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상한제에 이제 가장 좋은 예가 되고 최저임금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이제 규정한 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 아까같이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같이 최저임금제가 이제 청소년에게 노동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국 같은 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대체로 최저임금이 한 10% 상승하면은 10대 고용이 1에서 3%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를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최저임금제와 같이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주가지고 아까 10,000원에서 10%니까 11,000원 오르게 되면은 그 10대 고용률의 1에서 한 3% 정도가 이제 하락한대요. 당연히 같이 잘라버리겠죠. 그쵸?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이게 반드시 좋은 정책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용들은 이렇게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를 통해 가지고 가격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하한제를 통해 가서 이제 물건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한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조세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조세의 기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재정학이라던가 뭐 재무학 배우게 되면은 이 조세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제가 옛날에 그 박사과정 밟았을 때는 이제 조세에 관련된 조세론이라는 과목도 있었어요. 가지고 조세론을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그 수업을 받기로 했었는데 조세의 귀착, 조세가 이쪽으로 이제 그죠? 어떤 종착된다는 내용이죠. 가지고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이에요. 가지고 이 조세를 같이 소비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자한테도 이제 부과할 수가 있죠. 구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판매자에게죠. 구입자고 판매자에게 부담되는 세금 효과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내는 가격 사이에 이 괴리가 발생해요. 이 괴리가 뭐예요? 이게 세금이에요. 조세 세금이에요. 이 간격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 세금이 이제 누구한테 더 많이 가느냐 나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이 수업을 끝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금의 부담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한테 이제 그 부담이 되게끔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조세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세 기착 같은 경우는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을 이제 조세의 기착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조세 같은 경우는 구입자하고 생산자들의 세금을 나눠 분담하게 되고 구입자들은 전보다 높은 세금을 내고 판매자들은 전보다 또 낮은 금액을 받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구입자들은 전보다 높은 세금을 내게 되고 판매자들은 결국은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내가 3달러 냈었는데 거기다 또 세금을 또 내다가 보니까 내가 받는 금액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2달러 뭐 50센트를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낮은 금액을 받게 되고 이런 시장 세금은 결국 시장 거래를 억제시켜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물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3달러에 샀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3달러에서 이제 주고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정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3달러 50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근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3.3달러의 물건을 팔았어요. 하기는 0.5가 세금이가 띄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어때요? 2.8만큼의 내가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는 세금이 없을 때는 3달러에 내가 이득을 받았었는데 2.8달러의 아이스크림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내가 어때요? 이제 0.2만큼 어때요? 이제 소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또 이제 그 가격이 3달러 30센트 이제 고려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난 안 살 거야.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균형 거래량도 이제 그 줄어드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매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세를 부과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판매자에게 기당 이제 0.50센트 세금 50센트 이제 세금이 부과되면은 공급곡선이 당연히 S1에서 S2로 줄어들겠죠. 정부가 세금 부과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때 이제 공급이 감소하겠죠. 이제 하게 되고 이게 따라서 이제 균형 거래량이 100에서 이제 90으로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개당 3달러에서 이제 3.3달러로 이제 상승하고 한편 판매자들이 이제 세금을 내고 나서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이제 3달러에서 이제 2.8달러로 이제 하락을 하게 돼요.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입자, 판매자가 이제 동시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이 여기 있는 S1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는 아이스크림의 고곡선하고 아이스크림의 수요곡선이 만나가지고 아이스크림이 3달러에서 이제 100개가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제 50센트에 이제 정부가 이제 세금을 부과시킨 거예요. 아이스크림에다가. 이 아이스크림 너희들 요즘 어때요? 정부에 뭐 재난지원금도 내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돈을 좀 고간이 비었으니까 고간 좀 채워야겠어.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아이스크림 가격에 관련돼 가지고 50센트에 이제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판매자에 대한 이제 과세를 공급선 이제 세금의 50센트만큼 이제 위로 이동하겠죠. 그럼 S1에서 S2로 이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시장 가격이 이제 3달러 30센트가 되는 거고 시장 아이스크림이 상승하니까 그럼 공급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 먹겠어요? 3달러 했을 때는 100개 사 먹었었는데 세금이 3달러 30센트 올라가 보니까 나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못 사 먹을 것 같아. 너무 비싸가지고 나 아이스크림 안 사 먹고 그냥 음료수 사 먹을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요량이 이제 같이 어때요? 이제 아이스크림 수량이 이제 90개로 이제 감소한 거죠. 그렇죠? 하면 이제 되고 나서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공급사들은 아이스크림 팔고 나서 어때요? 정부가 50센트 세금 내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제 50센트 세금을 내면은 2.8센트만큼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판매자가 예전 같은 경우는 33달러 가졌었는데 2.8달러를 가져가니까 어때요? 이제 수익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50센트가 이제 세금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공급자들이 낸 세금이 0.2, 그다음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낸 내용이 0.3 해가지고 결국 세금이 0.5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고 생산자 모두한테 이제 어때 이제 세금을 같이 공동 부과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조세 기착 문제로 들어와서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비록 판매자들이 세금 전액을 정부에 납부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입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한 거예요. 소비자랑 같이 0.3, 공급자 0.1을 납부한 거죠. 그래서 세금이 부과된 결과 시장 가격이 3달러에서 3.3달러로 상승했고 구입자들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비해 가지고 0.3달러씩 더 내고 따라서 이들의 이제 후세 수준을 하락한 거죠. 돈을 더 내니까 내 후생 수준이 하락한 거죠. 내 만족도라던가 생활 편익 같은 걸 우리가 후생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편 판매자들은 세금 부과 이전보다 높은 3.3달러를 받지만은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격은 2.8달러 된 거죠. 따라서 이제 그죠? 2.8달러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자들의 후세 수준은 이제 전보다 낮아진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감소하고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공동으로 부과해요. 이 5달러를 0.5달러 50센트를 이제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들은 전보다 높은 금액을 내고 또 판매자들도 전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구입자한테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는 케이스가 여기 그림 6-7에 있는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개당 똑같이 50센트의 이제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부과되면은 수요 곡선이 T1에서 이제 T2로 이동하죠. 저 수요 감소하겠죠. 세금을 부과시키니까. 그쵸? 아이스크림 그동안에 3달러 주고 먹었는데 3달러 30센트 주고 먹으러 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수요가 어때요? 이제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 하고 이제 음료수를 먹으러 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아래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서 균형 가격은 또 100에서 이제 90으로 감소하겠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격 판매자들이 받는 가격은 개당 3달러에서 이제 2.8달러로 하락하고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서 이제 3.3달러에서 상승해요. 그렇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세금이 구입자에게 부과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입자하고 판매자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똑같이 구입자에 관련돼 가지고 정부가 이제 세금 50센트를 부과시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입자에 대한 과세로 수요 곡선이 당연히 T1에서 T2로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가 그렇죠. 아이스크림은 기존에 3달러였었는데 이제 3.3달러 주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세요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스크림 안 먹고 이제 당연히 어떤 음료수 먹으러 빨리 나가겠죠. 하다 보니까 감소하게 되고 3달러일 때 수량이 100개였었는데 이제 3.3달러로 올라다 보니까 수량이 이제 90으로 이제 그렇죠.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 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하니까 이제 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이제 균형이 이제 이 점에서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3.3달러 이제 판매가 되고 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제 소비자들 낸 거 있어가지고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 50센트를 끼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2.8달러가 이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이 그 세금이 되는 거예요. 세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이제 세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알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세금이 되는 거예요. 세금.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세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경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모두 세금이 부과되면은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요. 차이가 발생해요. 이 차이가 뭐라고요? 세금이에요.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가격 차이는 세금이 구입자에게 부과되든 판매자에게 부과되든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든 간에 이 간격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는데 새로운 균형에서는 구입자와 생산자는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경우 유일한 차이점은 구입자, 판매자 중에 누가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급여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급여세 같은 경우도 이제 봤을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급여세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이 더 강자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같은 노동자가 더 강자겠어요? 당연히 기업이 더 강자겠죠.
그래도 우리가 고용해서 사용하니까 쓰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급여세 같은 경우 세금이 어차피 이제 약자가 저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급여세 부담이 봤을 때는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이제 많이 증가가 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지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때요? 우리 관련돼 가지고 뭐 소득세 같은 것들을 보면은 기업이 내요 아니면은 그 노동자들이 내요? 노동자들이 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탄력성과도 연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장 환경이 안 좋았을 때 시장 환경을 떠나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쵸? 시장에 강점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시장 환경을 떠나겠죠. 그래가지고 뭐 요트라던가 뭐 루이비통 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같은 가지고 돈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나 그러면은 이 가격들이 상승해가지고 시장 가격이 안 좋아지면은 나 이거 안 사고 다른 거 살 거야. 뭐 해외여행 간다던가 아니면은 내 자신한테 상속이라던가 증여할 거야. 라고 뭔가를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세금을 낸다던가 어떤 비탄력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급여세를 보게 되면은 급여의 과세가 되면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기업이 지급한 임금 사이 차이가 발생해야 돼요. 그렇죠? 세금이 있을 때 없을 때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 몫은 법에서 세금 부담을 전적으로 기업이 지도록 정하든 전적으로 근로자들이 지도록 규정하든 아니면은 똑같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든 무관하게 결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노동시장 보게 되면 노동의 공급은 누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노동의 공급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는 누구겠어요? 이거는 기업들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기업이고 어떤 물건을 사는 디맨드 같은 경우는 우리 수요가 되는데 노동시장은 반대가 돼요. 그렇죠? 노동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들이고 노동의 수요는 어떻게 받는 사람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공급이 이렇게 되고 서플라이 곡선이 되는 거고 노동 속의 수요 디맨드 곡선은 기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지고 세금이 없는 경우의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점선에서 형성이 되는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죠? 저기 기업이 사용자는 기업이잖아. 사람을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을 하게 되면은 나 그만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요즘 그냥 무인 시스템을 돌릴 거야.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노동의 공급이 어때요? 감소하겠죠. 반면에 근로자가 받는 임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형성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조세의 기착이에요. 가지고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그 비탄력적인 시장 같은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는 구입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정의가 어떤 시장 환경에 있어가지고 시장 환경이 굉장히 그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고무공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자연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옛날에 갖고 놀았던 고무공 얌체공 같은 거 탕 뛰다가 시장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럼 어때요? 이 시장을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잡히겠죠. 그럼 세금도 마찬가지죠. 세금을 정부가 부과하게 되면 시장 환경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럼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겠죠. 우리 고무공처럼 탕 튀다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게 되면은 내가 세금 부담도 적게 지고 안 짓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상황이. 그럼 어때요? 내가 모든 세금을 이제 몽땅 다 그쵸?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쵸? 하다 보니까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그 탄력적이지 못해요. 무슨 말이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입자가 어때요? 수요는 구입자니까 세금을 대부분 다 부담한다는 것은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판매가자 같은 경우는 매우 탄력적이에요. 나 그럼 이거는 이 장사 안 하고 다른 장사 할 거야. 하게 되면은 판매자의 세금 부담은 적죠. 나 이거 안 하고 이제 딴 걸로 벗어난다던가 내가 대체지를 갖고 있다던가 뭔가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쵸? 공급이 상대적으로 이제 탄력적이지 못하고 수요가 이제 매우 탄력적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도망갈 군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판매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해요. 공급자가. 판매자가. 그쵸? 다 세금 이제 부담하게 되고 구입자들의 세금 부담은 어때요? 작아지는 거죠. 그쵸? 수요 같은 경우는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어때요? 이제 세금 부담은 이제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수요는 탄력적해가지고 나 이거 아까 제 아이스크림 시장인데
네가 300원인데 500원 올리면 나 안 먹어. 대신에 음료수 먹을 거야. 라고 시장을 떠나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하게 되면은 세금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같이 아이스 가격이 아까같이 그건 500원에 판매했었는데 정부가 어때요? 이제 가격 한제를 한다던가 또 상한제를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300원에 판매해. 라고 되면은 나 아이스크림 그동안 대대로 3년 내내 아이스크림을 뭔가 칫솔 만드는 회사를 했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문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자가 대부분의 세금들을 이제 부담하는 기회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 부담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이제 그쵸? 내용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비탄력적인 수요하고 탄력적인 공급이야. 아까 같이 비탄력적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인엘라스틱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에 갖게 되면 이제 그 비탄력적이기는 그쵸?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버리면 이거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탈적인 것을 알 수 있죠. 보게 되면 수요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굉장히 이런 비탈적인게 가깝죠. 선이 파란 색깔이. 근데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좀 더 탈적인 선에 좀 가까워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비탄력적인 수요와 파란 색깔이 된 거고 탄력적인 공급이 이제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봤겠지만은 보통 세금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 세금이잖아요. 그쵸? 이때 보니까 다 세금이 이쪽에서 이렇게 이 수직이 세금인 거죠. 그러면은 세금은 어느 쪽이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쪽이 세금이 많아요? 빨간색이 더 많아요? 당연히 파란색이 많죠. 그럼 누가 다 지고 쓴다는 거예요? 세금은 구입자가 더 큰 몫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여기 같은 빨간색은 어떻게 세금이 작죠?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몫에 이제 세금을 이제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금과 같이 여기가 세금이야. 그러니까 봤을 때 쭉 많은 게 뭐예요? 오히려 더 가깝죠. 파란색이 비탈적인 수가 가깝죠. 일자니까. 탈색은 건 수평이잖아요. 파란색의 비가 좀 더 탈락적이죠. 좀 누워있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시장에 뭐가 안 맞으면은 시장을 이제 떠날 수 있는 역할이 활성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어때요? 많이 나요? 적게 나요? 탕이 작게 내죠. 탈수인 탕탕탕 치다가 뭐가 입맛에 안 맞으면 떠날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같이 그 세금 부담의 배분 봤을 때 아까같이 인엘라스틱 가지고는 여기는 이제 아까 비트랄적이에요. 근데 수평 같은 경우는 일레스틱으로 영어로 쓰잖아요.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수평이 많잖아요. 일레스틱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제 탄력적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돼요. 그렇죠? 여기 봤더니 어때요? 여기는 반대로 빨간색이 더 탄력적이에요. 아니 빨간색이 어때요? 더 비탄력적이에요. 그쵸? 빨간 색깔이. 그 다음에 파란색이 오히려 뭐예요? 더 탄력적이에요. 그쵸? 더 탄력적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은 더 도망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더 탕탕탕 튀다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비탄력적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생필품 같은 재화들 같은 경우 우리가 가격이 일가는데 시약이 500원인데 700원으로 상승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빨 안 닦아요? 안 그러잖아요.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재화가 생필품 같은 경우가 비탄력적인 재화고 탄력적인 재화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뭐 루이비통 가방이라던가 벤츠, 뭐 아우디 이런 것들은 사치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탄력적인 재화들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안 사게 되면은 대신 어때요? 이제 뭐 해외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나 돈 많으니까 굳이 뭐 그 벤츠 안 사고 그냥 우리 아들한테 그냥 상속해 줄 거야. 아니면 어때요? 우리 자녀한테 이제 뭐 증여할 거야. 아니면은 요즘 뭐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뜬다고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광주 궁궁항이 뭐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지고 그쪽에 땅을 사놓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돈을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게 되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수요가 공급보다 이렇게 탄력적인 경우가 되면은 이게 세금이니까 그렇죠? 가지고 탈락적인 같은 경우는 그냥 벗어나 버린 거예요. 가지고 세금을 조금만 내요. 조금을 내게 되고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없는 아까 치약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세금이 증거해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처럼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자가 이제 더 큰 몫에 이제 세금을 이제 부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내용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첫 번째 이제 20페이지에 있던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탄력적인 시장을 나타낸 거예요. 가지고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면은 판매자가 받는 가격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세금 부담은 작아요. 반면 이제 구입자에게 내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므로 구입자가 세금을 대부분을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21페이지에 있는 그림 B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이런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매우 탄력적인 시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지만은 어때요?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큰 폭으로 그죠? 하락하기 때문에 따라서 판매자가 세금을 대부분을 지급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세금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히 급여세 같은 경우가 말한 것처럼 노동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이제 그 비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기업체보다는 어때요? 탄력적이지 못하고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금을 다 뒤집어 쓰겠어요? 비탄력적인 우리들이 뒤집어 쓰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말해 급여세 실질적인 귀착은 세금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 것을 법으로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땠는지 약자인 우리 쪽에서 세금을 더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치세 같은 경우가 이제 누가 부담하는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정부가 그 세금을 같이 뭐 요즘 재난지원금 나가고 또 이제 뭐 저기 뭐 선거 때문에 자금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 정부가 이제 사치세를 이제 부과한 거예요. 아주 이제 이래 가지고 보석이라던가 뭐 모피, 고급 수경차 같은 거 관련돼 가지고 정부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사치세를 부과했죠. 아주 그걸 통해 가지고 부자들이 돈 많으니까 걔들한테 이제 돈을 걷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국가의 고관을 채우려고 그렇게 취지를 수행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정책을 폐지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이런 비행기라던가 뭐 모피, 보석, 고급 승용차 이런 같은 경우를 그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가 그 비탄력적인 재화가 아니라 탄력적인 재화예요.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돼 가지고 세금을 몽땅 부과하니까 얘들 어떻게 해요? 얘들한테는 이런 재화들이 비탄력적인 재화가 아니라 탄력적인 재화들이니까 얘네들은 이것들을 사지 않고 그냥 그 부동산을 산다던가 자식한테 상속한다던가 증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재화를 이제 돌리면서 그쵸? 고무공이 탕탕탕 뛰면서 뛰어나가듯이 얘들이 다른 시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이제 모피를 만들고 보석을 만들고 요트를 만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인정신으로 가지고 3대 4대 해가지고 만든 거, 이걸 먹고 살았었는데 얘들이 어때? 이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죠? 장사를 못하고 이제 망하는 거죠. 오히려 어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이런 그 비행기라던가 보석, 모피를 만드는 공급자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이런 비탄력적인 저하다 보니까 얘들 어때? 이제 걔들한테는 이제 그 이제 직장을 잃고 이제 파업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 정책을 이제 폐지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가격 상한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법정 최고 가격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배웠었고 가격 상한이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은 이 가격 상한은 실효성이 있고 수요량의 공급량을 초과하게 돼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 현상 때문에 판매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자들에게 이제 배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가격 하한은 어느 재화나 서비스의 법정 최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최저 임금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가격 하한이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이 가격 하한은 실효성이 있고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윤가 발생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수요량을 어떤 식으로든 공급자들에게 할당해야 해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정부가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그 재화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돼요. 즉 세금이 부과하면 시장 규모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죠. 이게 뭐였죠? 세금이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판매자는 전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요. 조세의 기차, 즉 세금의 분담은 세금이 구입자에게 부과되든 판매자에게 부과되든 간에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조세의 기착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좌우된다.
세금이 부과될 때 수요와 공급 중 보다 비탄력인 쪽이 구입량이라던가 판매량을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그쵸? 당연히 시장을 떠날 수 없으니까 비탄력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모두 다 이제 그 뒤집어 쓰는 것을 알 수 있고, 탄력적인 쪽에서는 어때요? 세금을 어때요?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덜 부담하게 되니까, 그죠? 부담하는 몫이 좀 더 작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들이 제 6장에 있는 수요와 공급과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했고,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7장에 있는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뭐예요? 소비자가 잉여니까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이득, 잉여분, 그러니까 잉여를 얻는다고 말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에 관련돼가지고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이득. 또 반면에 생산자 잉여는 뭐겠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이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잉여라고 정의를 내리죠. 당연히 우리가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뭔가 이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거고, 물건 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물건을 이득을 보기 위해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거겠잖아요. 그쵸? 가지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노트북이 필요해.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가 한 평당 아니 노트북이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150만 원이야. 근데 나는 노트북을 200만 원까지 주고 살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시장 가격이 150만 원이야. 나는 노트북을 예를 들어 가지고 200만 원까지 주고 살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5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50만 원의 이득을 본 거죠. 그쵸? 나는 200만 원까지 줄 용의가 있었는데 어때요? 150만 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이 소비자 잉여가 이게 50인 거예요.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을 내가 만들고 있는데 시장에 노트북 하나가 그 15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노트북을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다 원가도 계산하고 임금하고 뭐 다 하다 보니까 원부자재 반도체 값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만 받아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시장에 150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150 빼기 100이니까 내가 100만 원의 이득을 아니 50만 원의 이득을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50만 원에 원래는 이제 100만 원만 판매가 되는데 150만 원에 판매를 했으니까 나는 50만 원의 이득을 본 거죠. 이게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시장 효율성,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가 합해가지고 총 효용이 되는 거죠. 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효율성을 창출해주는 저기가 이제 시장이 된다라는 것들도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시장 효율성과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나타나는 시장 실패들, 그죠? 시장 실패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웠었죠.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그죠? 어떤 개입에 의해 가지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도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외부 효과, 그죠?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강력한 조직에 의해 가지고, 그죠? 시장을 뭐 독점한다던가, 그쵸?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시장 실패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실장의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쵸? 시장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시장과 어떤 경제적 후생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다음 시간에 같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